한국 경제의 현황, 현재 이슈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 그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간단히 하고 들어가는 게 그다음 얘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황 이슈. 이게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돼 있다. 경기 침체가 돼 있다는 것은 이제 생산 기업들이 생산이 위축이 되고 또 수출도 줄어들고,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금년 1, 4분기 성장률이 0.4%인가 발표한 게,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한 10% 정도 성장했거든 매년. 그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에도 2몇 % 성장률이고 금년에는 그것도 채 안 될 거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장률을 매년 정부 발표는 3% 합니다. 하면서 자꾸 줄어가요. 매년 줄이다 끝에 가면 2% 이런데 금년에는 2%나 될는지. 그래서 0.4% 1, 4분기 성장이라니까 0.4%씩 4, 4, 16 하면 1.6%잖아요. 2%안 된다는 거죠. 이 추세를 가면은.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냐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죠. 경제 주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경제 주체, 3대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얘기해요. 가계, 기업, 정부라는 거는 이제 기업은 여러분들이 다 알죠. 무슨 회사 뭐 기업인데, 가계라는 건 우리 집 하나하나 가구. 그러니까 가계는 이제 소비를 기능별로 보면 소비를 주로 하는, 소비 기능을 하는 경제 주체를 가계, 이제 하우스홀드 이렇죠. 우리 가구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이제 기업은 생산을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하면 가게가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 이게 경제 활동이에요. 그게 계속 되풀이돼야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해갈 수 있으면서 또 풍요하게 인생을 즐기는 게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 일할 때는 생산자로서 일하는 거고, 가게에 와서 또 이제 살림할 때는 소비자로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소비가 리피트하는 현상, 이게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해서 생산한 걸 시장에 내놓으면 가게가 시장에 가서 사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게가 시장에 사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있어요. 노동력이 있으니까 노동력을 파는 거죠. 그거는 또 그것도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건 노동시장, 생산요소 시장. 시장에 팔면 그건 누가 사갑니까? 기업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는 물건을 사지만, 상품을 사지만 또 자기 가진 노동력을 또 파는 거예요. 팔아서 기업은 또 상품은 팔지만 노동력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생산비 지출해야 돼. 이게 순환처럼 도는 거. 이 현상이 경제 현상이거든요. 경제 현상인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도는 게. 그래서 경제 주체는 우리가 기업하고 가게, 이게 다 잘 돌아가면 정부는 필요 없어요. 그 고전 학파 경제학에서는 정부는 별로 중요시 안 했습니다. 잘 돌아갔거든요. 그대로 잘 돌아가니까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큰 고장이 생겨버린 게 1929년 대공황이 이제 완전히 잘 돌아가다 고장이 크게 생겨놓으니까, 너무 그 실업률이 30% 되고 뭐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안 되니까, 이걸 뭐 가만두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데 수십 년, 100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고쳐줘야 된다.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 기능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 이전에 정부는 경제 기능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정부는 주로 치안 유지, 또 국방하고 이런 기능이 주 임무지, 이 경제 활동에 대한 기능은 민간이, 기업하고 가게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큰 고장이 생겨버리니까 이거는 정부가 안 들어가서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 정부라는 의사가 들어가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하고 공공사업하고 막 정부가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집어넣었죠. 그래가 그걸 좀 빠른 시간 내에 커렉션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경제학이 그때부터 완전히 기존의 경제학이, 그 이전 경제학, 고전 학파 경제학인데, 기존의 경제학이 거의 다 그냥 이제 이 패닉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 주장이 나온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케인즈, 그래서 케인즈 혁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이 그 전에 경제학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돼요. 케인지안 레볼루션 해서 케인즈 혁명 했는데, 이거는 정부가 막 역할을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쳐줘야 된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정부가 경제에 너무 많이 개입을 했어요. 계속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거두게 돼요. 그 전에 세금도 많이 정부가 별로 일을 안 하니까 세금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도 많이 안 거두고 그랬는데 세금도 많이 거두고 지출하고 심지어 복지도 다 국가가 해결해주고 해요. 그래서 뭐 국가의 기능이 그래서 경제 주체다 하면 정부 이제 가계 기업 이 세 개가 있는데 정부는 이제 조정자 역할 한 거지 본래는 가계하고 기업이 다 돌아가면서 경제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후에 또 이 반동이 일어나요. 정부는 좀 줄이자. 작은 정부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로 그 전에 이제 고전학파 자유주의. 고전학파가 자유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이제 정부 역할을 좀 줄이고 옛날처럼 가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자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각광을 받은 게 미국의 레건 대통령하고 영국 그 타이밍이 그 영국의 대처 수상하고 그때가 이제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막 진짜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부작용이 많이 하니까 이제는 또 정부가 많이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는 항상 고민입니다. 정부가 얼마까지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면 일단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는 또 이 민간 부분에서는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요. 세금 내기 싫어. 그러니까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가 그 많이 안 하겠다. 그 신자유주의.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막 이런 접근을 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본 원리가 근데 그걸 이제 아까 생산 소비 이 가계하고 기업 이 관계를 잘 돌려줘야 돼요. 잘 돌려줘야 되는데 요즘 자꾸 잘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는데 어떤 데는 정부가 들어가 가지고 정부가 더 망가뜨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정부 실패라 그러죠. 그 이전에 잘 안 돌아가는 거는 시장 실패라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고장이 생겨 가지고 실패가 돼서 그럴 때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그걸 커렉션을 시키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망가뜨려 놓는데 이걸 이제 거버먼트 페일리어라 그랬어요. 마켓 페일리어에 대칭되는 거로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가 더 엉망으로 만든다. 그래서 정부는 좀 손 떼라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학자들이 영원한 숙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에서 영원한 그 정부의 기능이 뭐냐, 시장의 자율 기능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정부의 기능이 얼마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칼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소위 시카고 학파, 하버드 학파는 정부를 좀 강조한 그 케인지안 스타일이고 시카고 학파는 프리드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정부 가능하면 좀 줄이자 하는 거지. 그다음 줄이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막 그런 철학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같이 경제가 크고 시장이 큰 데는 이제 그게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뭐 정부가 온갖 데 다 해가지고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버려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경기 침체돼서 안 좋다는 거는 그 아까 순환 그게 지금 삐걱거리고 잘 안 좋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예요? 제일 고통이 받는 게 서민 경제입니다. 서민 경제, 민생 경제가 어려워요. 부자들은 좀 덜해요. 부자들은 아까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생산 가게는 소득을 이제 노동을 갖다가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해주고 소득을 버는데 그는 이제 노동 소득이고 일부 부자들은 일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본이 있는 게 자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본을 주고 그 자본 소득을 버는 거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뭐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 가게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런 건 다 자본 소득이거든요. 자본 소득은 이제 극히 일부만 있네. 금수저들만 있다 이래 보면 되죠. 서민 경제.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게 양극화가 점점 심한데 서민 경제, 민생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일부 자본가, 금수저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심화되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게 이제 고실업, 청년 실업이 지금 12.13%, 13%잖아요. 내가 대학에 있으니까 피부로 느껴요. 청년 실업이 얼마냐. 대학 졸업생들 보면 그거 다 청년 실업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교수들이 4학년 2학기 수업을 서로 맡으려고 그랬어요. 4학년 2학기 수업.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랬고 내가 교수 초창기도 그랬고 4학년 2학기 수업을 맡으면 강의 안 하고 그냥 책임 시간을 다 하잖아요. 왜? 이미 여름 방학 때 취직이 다 돼버리니까
연수가고 다 가버리고 4학년들은 학교 안 나오니까 내가 과목은 개설을 했지만 학교를 안 나오니까 취직을 해서 그냥 강의 한글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4학년 2학기 수업을 교수들이 썩 눈치 보고 서로 맡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 4학년 2학기는 골치 아파요. 맡으면 전부 힘이 없어 눈알이 그냥 걱정만 가득하고 지금 내가 졸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내 취직은 안 돼 있고 어디 가서 내년에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수십만 가득해요. 가계에서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라는데 1,300조.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또 굉장히 심각해요.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요.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내수가 안 되니까 아까 소비해야 또 생산이 이루고 소비가 생산이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자꾸 위축이 되니까 또 기업들은 또 안 팔리니까 생산하고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이.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게 지금 그런 지금 우리가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있죠. 그러면 이걸 커렉션을 해주려면 국가가 이제 돈을 막 써야 되는데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돈인데 세금 무턱대고 거둘 수 없으니까 국회는 이제 국채 발행해서 빚을 갖고 해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채도 지금 이 정권 박근혜 정권 너무 많이 늘었어요. 국가 부채가. 그래서 이것도 여력이 없어요. 국가 부채도. 그게 요즘 양적 완화라는 얘기는 이제 국가 부채가 아니고 막 프린트 해갖고 쓰겠다 하는 거지. 인쇄 돈을 찍어가 한국은행 찍어가지고 풀다. 그 미국이 그랬죠. 근데 그게 푸른 게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돈을 많이 풀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은 그때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나는 우선에 내가 해놓고 보면 문제인데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어놓으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엄청난 인플레가 돼가지고 진짜 이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찍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은 흑자보다는 적자보다는 균형 재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 이것도 문제고 또 지금은 또 심각한 게 기업들이 부실해요. 이게 가만두면 이제 일본처럼 제로 성장률 뭐 잃어버린 몇십 년 하는 식으로 이제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한 거 제로 성장 이래 돼 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죠. 우리는 일본은 그래도 버텨요. 일본은 저력이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중소기업이 탄탄하고 또 사회 안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20년 이상 지금 제로 성장률을 하지만 국민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 지탱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의 진단을 좀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극도 양극화 현상, 이게 양극화라는 게 이제 요소에 다 양극화예요. 양극화. 그러니까 센 쪽하고 약한 쪽이 완전히 구분이 돼 있고 가운데는 좀 비어 있고 이런 게 양극화란 말이에요. 양극화인데 우리나라의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40년 전에 시인 김지한은 오적이라 그래가지고 욕을 쓰다박이로 했거든요. 시로 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오적 얘기는 뭐 할 수 없고 기득권 우리나라의 최고 기득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를 써요? 기득권은 이제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보수라는 걸 지킨다는 거니까 최고 기득권 세력을 여기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 재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고 기득권 세력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위 관리, 퇴직 고위 관리, 그렇죠? 퇴직 한 분, 현직에 있는 분 얘기 아니에요. 하고 이제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없던 현상이 있다. 대행 로펌 같은데, 대행 로펌 같은데도 다 무슨 사건을 주로 맡아 먹고 살아요. 다 재벌 사건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한 통종 그 같은 이해관계 우호 세력이라고 보면 되죠. 우호 세력. 그렇죠.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요즘 언론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광고가 잘 안 되니까 광고의 주 원천이 어딥니까? 재벌들이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득권 세력으로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상류층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했을 때 한쪽 그걸 우리가 하자면 이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 중에 핵심은 재벌이죠. 재벌. 그리고 재벌로의 집중,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 그러죠.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게 이제 항상 이슈화 됐잖아요. 경제력 집중.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 민주화가 출발을 합니다. 경제 민주화의 논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가 극도로 재벌 중심 경제 규제예요. 재벌. 일단 5대 재벌이라고 하면 5대 가문이 지배하는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한 30%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자산액 기준으로 해도 한 30% 되고, 그러니까 5대 가문이 직접 관할하는 경제 활동의 영역이 20-30% 된다 그런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현상이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제력의 집중 현상입니다. 그 양극화의 현상이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사회 요소의 재벌이 국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됐어요. 지금 이걸 가만 보면은 정말 정치는 물론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온갖 곳에 언론 온갖 곳에 재벌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는 저는 이걸 우려하는데 너무 돈 지상주의가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에 그냥 뭐라 그럴까 집착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돈은 힘이 세고 돈은 효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돈이 굉장히 약발이 좋은 거예요. 돈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도 돈이 약발이 있으면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하고는 또 돈의 용도가 달라요. 옛날에는 30-40년 전에는 부자다 사장이다.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게 그래 뭐 많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의식주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지금은 돈이 있으면요 먹는 것도 천차만별이고 입는 옷도 샤넬 백에서부터 뭐 수천만 원짜리부터 뭐 수십만 원짜리, 해외 여행도 뭐 어딜 가느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고 호텔도 별 7개짜리 자느냐 별 1개짜리 자느냐 이게 돈이 있고 없고가 이 사람이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이 모텔을 이 횡단하면서 자보니까 모텔에 들어가면은 이 비싼 모텔하고 싼 모텔하고 들어가면은 그 타월의 촉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들어간 호텔은 벌써 타월이 그냥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촉감이 다르고 그리고 시트도 아주 촉감이 다르고 조금 돈이 싸면 나는 게 그러니까 돈의 그 효용이 그대로 느껴져요.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걸 벗어나서 불편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걸 돈으로 재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제도가 또 돈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걸로 다 돈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돈의 귀신, 돈 귀신이 다 돼가지고 살라니까 생활이 참 불편해요. 심지어는 재벌이 언론뿐만 아니라 그 언론을 통해서 이 일종의 국민들을 알게 모르게 세뇌화돼 있어요. 재벌 논리가. 그렇죠? 뭐 연구소를 자유경제원이니 뭐 이런 거 만들어 거서 뭐 온갖 그 심지어는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 작가 책도 오역을 해가지고 거꾸로 해석을 해 번역을 해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재벌 논리로 국민을 세뇌시키는 그런 지경으로 너무 재벌 집중이 심해요. 그렇죠? 극도의 재벌 중심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나는 이걸 해소하는 거 이게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힘의 분산이거든요. 정치 민주주의가 뭡니까? 독재를 타도하는 게 민주화. 독재라는 게 국가 정치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그걸 남용하고 행포를 부리는 게 독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자유를 쟁취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 결사, 집회, 뭐 사상의 자유를 다 해서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게 힘의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경제에도
이 경제 힘이 재벌이나 한쪽에 집중돼 특수 소수의 대재벌에게 집중돼 있으면은 온갖 영향을 이 공정한 운동장이 안 돼요. 공정한 룰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도 제대로 작동해야 돼. 시장도 지배해 버리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힘이 이게 집중이 되니까 경제 독재가 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독점이다 그러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게 경제 민주화예요. 이걸 해소시키는 정치 민주화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해소하는 게 경제 민주화인데 이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하면은 저항 세력이 너무 강해요. 저항 세력 핵심은 이제 그의 대상이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된 재벌이고 재벌을 둘러싸서 우호 세력들이 너무 아까 얘기한 게 막강하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를 못 해요. 그나마 재벌들이 이 재벌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그 이 힘의 역학관계가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은 90년 이전하고 이후고 나는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 이후하고 그게 그 이후부터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힘이라는 거는 집중되면 안 돼요. 힘이라는 거는 집중이 되면은 형편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남용하고. 그래서 항상 견제 장치를 넣는 거 아니에요. 국가 권력도 상권 분립한다든지 의회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게 다 견제하라는 거죠. 견제를 안 하면은 기에 형편을 부리기 마련이거든. 여기다가 이제 지금 또 문제는 재벌 오너들이 전부 세습이에요. 3, 4세까지 세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창업 총수들은 참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든 거 아니에요. 이병철 정주행 회장 이런 분들은 아주 투자하고 돈이 없으니까 부채 외국에 차가 넣어서 투자하고 정부에서 또 뭡니까 은행에 빌려서 그래서 부채 경영 얘기 듣고 막 온갖 투자를 하고 했는데 재벌 3, 4세로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철들어서 눈 뜨고 철들어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에 그냥 오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의 주요 기업, 주요 섹션을 다 떠맡고 있거든요. 뭐 조선철강뿐만 아니라 뭐 전자, 뭐 온갖 거 다 맡고 있잖아요. 금융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기업가 정신이 결여돼 있고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풀어주고 한다고 투자를 할까? 그리고 저는 그것도 노동개혁한 데에서 뭡니까? 임금 피케지하고 또 뭐 쉬운 해고 굉장히 나는 위험한 지금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경제 성장을 하고 왜 기업이 필요합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사람부터 잘라버리면 기업이 왜 필요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사람 자릅니다. 그래서 일본엔 종신고용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회사가 어려우면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사람 자르는 거고 사람을 제일 먼저 자르는 식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회사는 구조조정하면 사람 잘라버리는 거죠. 레이오프 시킨다는 건데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저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나라가 합해진 거 아니에요. 텍사스에서 잘리면 캘리포니아 가면 또 일자리 많이 있어요. 뉴욕가도 있고. 그러니까 차 몰고 좀 가면 또 하고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이 있는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 직장에 10년, 20년 탁 잘라버리면 아무 데 갈 데 없어요. 어디 갑니까? 뭐 경상도 있다 전라도 간다고 취직됩니까? 서울 있다가 뭐 시흥에 있다가 광명 간다고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레이오프 회사가 지나면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회사가 안 된다 그러면 레이오프 시킵니다. 그리고 양해해요. 노동자들이. 레이오프라는 게 우리가 지금 회사 어려우니까 그리고 경영을 투명하니까 신뢰하고 우리가 회사 어려우니까 그만두는데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될 때는 우리부터 우선 채용이다. 그게 레이오프 아닙니까? 회사가 이제 잘 돌아가면 너 수고했다. 그러면 그동안 노는 동안에 실업연금 받고 또 다른 데가 일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탱하다가 또 회사가 복구가 되면 거기 가서 다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기본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른데 저는 이게 너무 쉬운 해고제. 이거 해고 가능하면 나는 가능하면 끌고 가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결국 우리는 이 직장이라는 건 먹고 살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직장 아니에요. 직장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빛을 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정말 뭐 교수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이 나오고 빛을 보는 거지.
그들만 있으면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좀 같이 가는 이게 기본 철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의견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아까 그 문제 이제 세습 경영 문제 3, 4세 경영자들 이게 이 선진국은 대기업이 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습 안 합니다. 경영관. 그렇죠? 일본은 대표적으로 제일 세습 안 하는 일본은 200대 기업, 300대 기업 하면 전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제 정책이 그리고 이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경제 독자고 재벌 중심으로 국가 경제가 운영돼 있고 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빨대 구조라는 거 우리 사회가 빨대 구조. 그러니까 빨대라는 게 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경제 이 구조가 전부 빨대를 꽂고 있어요. 재벌은 그 밑에 꽂고 있고 그 밑에는 또 조금 약한 사람도 꽂고 있고 꽂고 있어서 자기가 힘 되는 까지 다 빨아올리는 거야. 그게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죽을 판이에요. 이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 본부하고 가맹 사업자하고 관계도 요즘은 이게 전산화가 투명하게 돼가지고 밑에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게 속일 수가 없어. 속여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안 죽을 정도로 빨아올리는 게 죽어버리면 쟤도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빨대 구조가 너무 심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지, 이 구조가. 그래서 약자는 계속 약자로서 굽히고 살아야 되고 강자는 행포. 또 강자도 그 위에 강자한테는 또 굽히고. 이런 구조가 너무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밑에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 구조니까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해결책이 아까 얘기한 이런 문제들을 접근을 지금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가불관계하고 빨대 구조 이런 걸 청산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아까 빨대 구조라는 게 전형적인 가불관계 아닙니까? 재벌의 하청기업 또 재하청 요 사이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중소기업이 취약한 이유가 전부 하청 대금 후려치기 같은 기술 탈취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다 근데 안 죽을 만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 놓고 다 걷어가고 거기 사례를 쓰는 거 보면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이 빨대 구조, 불공정 거래, 가불관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이게 키입니다. 키인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그 방울 안 거는 거죠. 방울 걸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그랬죠. 정치인에게만 정치인이 방울 걸 이유가 없어요. 그 결국은 대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하고 대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립을 하려면은 대립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 대립할 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재벌도 계열 기업이 이게 이제 상속이 경영권 세습이 왜 되느냐 뭐 상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편법으로 됩니다. 사전 상속, 증여 이런 걸 통해서 그 우리 요새 박상인 서울대학의 박상인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이재용이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60억을 증여를 받아가 증여세 12억을 내고 48억인가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0조 재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세금도 별로 낸 것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 편법이요. 기업을 합했다 쪼갰다가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또 요새 그 테크닉 있잖아요. 이 금융 테크닉 이런 걸 써가지고 다 된 거라고. 그러니까 경영권이 이 세습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그리고 계열사끼리 몰아주는 거 있어요. 몰아주기 내부 거래.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거죠. 계열 회사의 비상장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100% 아들한테 대주주를 만들어주고 그 회사를 온갖 내부 거래를 거기 밀어줘가 그 회사를 단실에 대회사로 키워버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큰 부자가 돼버리잖아요. 거기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같은 게 처음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물류를 다 몰아줘가 지금은 대기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주주가 정의선이 대주주인데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가 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내부 몰아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동원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 거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의 계약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경쟁 입찰 안 하고 그냥 어느 수익. 그리고 내부 거래할 때는 그 거래 가격도 시장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수의 계약 같은 거 하면은 그러니까 밀어주고 싶은데 가격을 많이 줘버리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벌의 내부 거래는 게 재벌은 자꾸 키울 수 있는 게 키울 수 있으면서 세습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의 정치의 의지가 있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점점 그 집중이 심화되죠. 집중이 심화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도 100년 전에는 완전 재벌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카네기 또 뭐요? 뭐그 밴더빌트 그 뭐 완전 재벌이었어요. 뭐 처음에 만들 때는 자기가 시작해갖고 회사 커져 버리니까 재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3대 가면은 소유 경영이 분리돼 버려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째, 거기는 상속을 철저하게 하는데 경영도 투명하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아들 지분, 손자 지분 가면은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확보가 안 돼요. 상속세 나고 나면.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거기는 몰아주는 상속이 아니고 아들이 자식이 10명이면 10명 다 골고루 줘버리니까 쫙 쪼개져 버린다고. 거기 또 손자까지 내가면 더 쪼개져 버리니까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이 확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 사람들은 받으면 금수저 아니에요. 내 이 돈을 쓰기도 내가 정신이 없이 바쁜데 회사 경영을 내가 왜 하냐. 골치 아픈 걸 미쳤냐.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거는 너 잘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해갖고 내 배당이나 잘 주면 되지. 내가 직접 경영 안 한다. 책임만 많고 회사 경영이 투명하고 책임 경영이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놔버려요. 놔버리고 자기는 그 돈과 자선 사업하고 뭐 문화 사업하고 즐기고 다니고 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한 3세대 내려가면 거의 소유 경영이 분리돼 버리고 후손들이 부자는 부자예요. 그건 조금 지금 0.02%라도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빌 게이츠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는 경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단 만들어가 돈을 다 자선 사업하고 있잖아요. 자선 사업. 그러니까 자선 사업이라는 게 자기 돈을 쓰는 게 자선 사업이에요. 자기 돈, 개인 돈을 써서. 우리나라 자별들은 자기 돈을 안 쓰고 뭐예요? 회사 돈을 가지고 생성해. 회사 돈. 회사 돈 그거는 일종의 뭡니까? 다른 주주들 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쓰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워렌 버핏이나 이런 미국의 재벌들은 지금 부자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 세금 좀 더 내자. 또는 뭐야 우리 자선 사업 좀 많이 하자. 기금 만들어 가지고 이 자선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재벌들은 뭐예요? 정반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뜯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통이 그런 거를. 그건 우리 탓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미국은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기업들은 다 소유화. 이름은 포드 자동차다 그러면 포드 이름은 내려오지만 포드 가족은 거의 손 뗐어요. 도요타 자동차도 도요타라는 설립자 이름은 내려있지만 자동차 후손들이 경영하는 차가 아닙니다. 그는 그 회사가.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죠. 그렇죠? 그 후손들은 부자예요. 그 주식 0.001%만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 소유 경영이 분리되고 하는 그런 게 선진국의 기업이고 그렇게 가야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갈수록 4대, 5대 뭐 이래 갈수록 자꾸 세습하고 집중. 지금 요즘 최근에 한 30살 먹는 사람들 전부 지금 무슨 재벌 돈 물려주고 뭐 물려주고 아 우리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하고 뭐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서 하던데 하버드 대학이 한국 재벌 아들이라고 입학 원서 내면 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민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저는 좀 올려줘야 된다 보고 최저임금도 올려주면은 이제 중소 자영업자가 힘들지 않는다. 그것도 또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마련해서 올려주고 기초생활보장도 좀 확실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 운영의 새로운 축은 우리가 경제가를 초창기는 우리 경제 주도 세력이 정부였고 그 다음 지금까지는 뭐예요? 재벌이었는데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죠. 저는 이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 그러니까 재벌 오나 후세들 아니고 전문 경영인 하고 그다음 중소기업 하고 근로자, 이게 우리 경제의 핵심 새로운 축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유수기업 삼성이라든지 뭐 유수기업의 전문 경영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 어리고 재벌 3, 4세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일로 자기 능력을 소비해서는 안 되지. 우리나라 최고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영권을 의사결정하고 투자결정하고 제대로 자기가 최종 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죠. 전문 경영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중소기업이 좀 탄탄하고 이렇게 건실하도록 하고, 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 저는 비정규직이 없으면 좋은데 지금 비정규직 50% 넘는데 그게 한 20% 정도 이하로 낮추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래서 근로자 위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고민을 하고 국가가 추진을 해야 나라의 희망이 있고 앞날이 있다. 그리고 우리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네, 감사합니다.